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첫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영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부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고요. 3부에선 경제전문가 연결해 한미 관세 협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4일 월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내렸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에도 비가 내렸지만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많은 비가 밤새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이미 2주 전에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 2단계를 발령했고요. 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무안에선 불어난 하천 강물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저녁 8시 5분쯤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하천 일대를 수색해서 발견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네요. 네, 박찬대 후보를 꺾고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된 정청래 대표는 어제 첫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수재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는데 정 대표는 민주화에 헌신하고 봉사한 호남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나주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날 당선 메시지에선 아주 선명한 노선을 밝혔는데요.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요구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 내 협력자들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요.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선 강 의원에 대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는 22일이죠. 새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도 어제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명은 어제 비전대회에 참석해 각각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대여 투쟁력을 강조했고요. 탄핵을 찬성한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극우 세력과의 단절과 인적 쇄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노선을 내세운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씩을 반영해 오는 7일 이번 주 목요일에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을 마음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딱 한 개라 어떤 걸 먼저 올릴지를 놓고 어제부터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방송 3법 중 하나를 먼저 처리할 것 같은 기류였지만 지금은 노란봉투법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6일부터 다시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만 야당의 지연 전력과 여름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전부 처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방송 3법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데 여당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을 늘리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담겼는데 네. 이에 대한 반발이 지금 매우 거셉니다. 코스피가 그 다음날 바로 하락했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에는 3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동참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 참여했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어제 정청래 대표가 한정희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에 임명해서 이제 전직이 됐는데요. 네.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올렸는데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었다고 반박했고요. 대통령실도 코스피 급락이 세제 개편 때문에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이 여당 내 논의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고 당권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정부 측에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이뤄질 거라면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선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를 보내는데요. 그 휴가 일정과 광복절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마지막 주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의제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협상 의제가 다시 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나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정부가 지목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데 네. 이런 비관세 부분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같은 안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 있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함께했던 구단을 떠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손흥민 선수는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결별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올 여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난다고 깜짝 발표했는데요.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음 행선지론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면서 계약 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였지만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팀을 떠나게 된 겁니다.
독일 무대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을 토트넘이 405억 원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021-2022 시즌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러나 만 23세의 청년이 이제는 33세의 노장이 됐고 새롭게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세대 교체를 외치면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손흥민과 LAFC와의 계약이 임박했고 손 선수의 연봉은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 로렌조 인시네에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연봉 톱3에 들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북, 경상 남북도는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부산 31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3도 등으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졌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호우 때 피해를 입었던 곳인 산청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곳곳으로 홍수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하천 주변을 지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겠고요. 물이 많이 고인 곳은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어젯밤 많은 비로 통제됐던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용봉에서 서광주 사이는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날 수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부산 요금소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금호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체는 수도권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금토분기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쟁점 법안들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3법 등이죠. 모두들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그런 사안들인데 그걸 이제 아마도 순서가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순서가 결정될 모양입니다. 네. 예. 야당에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방송법이 올라오면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시라고요? 예. 제가 이 방송법을 담당하는 상임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사라지고 방송만 남은 방송. 예, 그 상임위에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필리버스터라는 게 우선에 이제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석에 180석이 중질시켜비는 표결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뒤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또 반대 토론에 또 반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선 왜 이것이 쟁점인지를, 왜 이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를 이제 알릴 기회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당론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뭐 방송법을 개정해야 됐다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다면은 몇 분이라도 이 토론을 듣고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숙이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방송법 어떤 부분 좀 지적하시고 싶으신지.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그리고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또 은필칭 국민의 방송을 표명하는 그런 방송사에 이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또는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유일한데 다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공영방송 예산을 깎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다 보니까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그 공영방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뉴욕타임즈 사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체국 같은 거다. 아무도 제공하지 않은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미국은 땅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역방송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의 뉴스와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절대적이고 그것은 정부의 펀드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 방송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공공의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게 걱정이 이어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산청이다 또 뭐 무안이다 전국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런데 이런 뉴스를 중앙에 있는 방송국에서 24시간 해주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전국적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역에는 지역대로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재난 요즘같이 이상 기후에서 많기 때문에 지역 방송을 그럼 제대로 하자 뭐 이런 논의 같으면 사실은 뭐 저희들 쌍수를 두고 환영할 텐데 실제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은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에 보면. 네. 그런데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이고 그 지역성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참 잘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기도 하고 또 연방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방송에 우리 대한민국 K-웨이브 아니겠습니까? 한류란 것은 결국 K-컬처나 이런 것들은 K-웨이브는 방송도 웨이브 아니겠습니까? 전파니까요. 이 K-웨이브를 타고 우리 방송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특히 지금 자칫 콘텐츠는 우리가 만드는데 돈은 해외 OTT가 벌어가는 이런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뭐 그런 발전적인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KBS 사장을 임명하겠다. KBS 이사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진영 사람들로 하겠다. 이 논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매우 부분 걱정이 좀 큽니다.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수 확대가 핵심 내용인데 네. 이제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이사를 늘리고 방문진과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40%로 제한한다는 데 의미를 두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헌법 1조 위반입니다. 헌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이 소도시가 이제 작은 도시 국가에서는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의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하도 우리 국회가 잘못해서 욕도 많이 먹고 서로 싸워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만 대의 민주주의란 본질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면은 지금 방송법 구조는 뭐냐면은 국민이 다수로 뽑은 국회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또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 나라의 공론을 통합시키고 또 국민들이 잘 모르던 해외의 여러 상황들을 알아서 그런 어떤 정말 그 요즘 뭐 홍수 정보의 홍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공영방송이라는 정말 이게 무슨 영업이라든가 편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송을 그런 대통령과 국회가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임된 절차에 따라서 잘 해달라는 그런 선의를 갖고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걸 이 정부와 이 국회가 잘하면 됩니다. 근데 돌연 그걸 가지고 방송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네. 예,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잘 아시겠지만 뭐 KBS는 조금 덜한 편인데 MBC에 가보면은 간부들 전부 민노총 간부입니다. 민노총 출신들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네. 기자 때 뭐 우리끼리는 그 서로 노조위원장 하기 싫어서 막 추첨에 잘못 뽑혀가지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강경투쟁도 해보고 했는데 저 역시도 당시 모든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경한 투쟁도 해보고 했는데 이 노조가 힘이 세어지면은 여러 가지 그 편집이라든가 또 경영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이번에 이 법은 사실상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네. 방송사의 강력한 민노총 노조의 입김을 인사와 편성과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이사회 몇 명도 중요한 문제지만 네.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위원회가 다만 편성을 서로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편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강제해서 그것이 경영뿐 아니라 인사에까지 다 관여하게 돼 있는 보도 책임자, 편성 책임자까지 돼 있고 이걸 운영하지 않거나 하면은 또 이 벌칙 조항이 있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더 오히려 큰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지금 이 방송법의 문제는 두 가지 체계 또 그런데 그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민영방송. 민영방송이란 것은 다 나름의 그 특징을 가지고 방송의 편성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민영방송의 민영방송이나 방송의 편성의 자유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202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네. 이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편성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전원일치로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 헌법적 일종의 그 중요한 권리이자 핵심으로 본 것이죠. 헌법의 핵심으로 본 겁니다.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제 관행이 있고 하겠지만 그걸 지금 당시 KBS뿐 아니라 전체 그 방송사 뭐 민영 방송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방송 전체를 그냥 다 사실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일반 노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 KBS의 구성원 중에 일반 직원 중에 1노조, 3노조 이런 노조가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큰 노조는 이제 네. 예, 우리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네. 노조인데 자, 우리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전 국민 중에 노조 가입률이 아직 낮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유독 노조 가입률이 전체 직원의 70% 넘고 또 특히 강력한 노조가 거의 과반을 넘으면서 좌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대표 노조죠. 대표 노조가 네. 노사동수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MBC는 더 합니다. MBC는 사장 경영진부터 전부 노조 출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확정 편향 이런 것들이 보도 제작 모든 것에 다 이제 관여가 되겠죠. 지금 우리 공영방송에서 지금의 법의 구조, 그러니까 NHK라든가 BBC라든가 독일 공영방송, 미국 공영방송의 보도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가 또는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받아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송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운영하고 편성하게끔 하고 아울러서 그 방송 보도의 편성에서 매우 엄격한 네.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예 무시하고 뭐 MBC 같은 경우는 보도 준칙을 스스로 지킨 보도 준칙을 다 무시합니다. 이 영국이라든가 영국의 BBC가 특히 유명한데 NHK라든가 또 독일 방송이다. 이 공영 방송이 무슨 편파 방송으로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보도 편성의 윤리 같은 것이 적용되고 있고 그걸 지키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임명한 정부가 주로 이제 임명하는 이런 이사들이 뭐 선량 관리 이사 업무를 다하고 그분들이 그런 정착된 보도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그걸 넘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방송 종사자에 대한 이사 참여 부분의 우려 또 편성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전달해 네. 주셨는데 그 이사에 보면 학회,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네. 추천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시청자위원회도 국민 전체가 아니죠. 예, 그걸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까 지적하신 위임 없는 그렇습니다. 단체다. 위임은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헌법 1조에 모든 걸 주권 재민하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뭐 저 조그만 소도시 한 20만 명 되는 소도시에 산다면은 여러 가지 직접 민주주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런 겁니다. 방송 종사자 얼마나 많은 직군이 있습니까? 방송사 내에서 이 방송 종사자를 염두에 둔 것은 아마 지난해 처음 방송법 개정할 때 나왔던 PD 또 우리 그 기자 네. 또 우리 엔지니어 방송 네. 송출 직군의 방송 기술 종사자들일 텐데 방송 종사자는 그뿐만 아닙니다. 울산의 수많은 작가, 프리랜서 또 얼마 전에 비극적 선택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기상캐스터 또 성우, 탤런트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표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만일 종사자가 대표로서 공영방송이사에 취임하게 되고 선출하게 된다면은 다른 직군의 대표성을 뺏는 평등권 침해라는 또 중요한 헌법적 문제가 반드시 헌법 소송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다 이게 우리 헌법이라든가 그동안 공영방송 체제가 21대 국회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그것이 글로벌 표준이기도 하고 바로 주권 재민의 헌법 인력.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은 국회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겠죠. 뭐 자기 편을 그냥 이사로 임명한다거나 그런 관행을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못된 송아지 뿔 그 바로 잡겠다고 송아지를 죽이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권 재민이라는 그 공영방송의 군한 위임 구조,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임 구조를 깨면서까지 지금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교각사루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과반이 아니었지만 최다수로 국민이 뽑은 만큼 또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선량한 의무로 방송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여편도 아니고 야편도 아니고 대통령 편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 준칙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사회가 심의하고 이사회가 어떤 그 경영이라든가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건 현행의 구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후속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준숙 위원장 1인 체제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준숙 위원장 탄핵 재판 때 당시에 그 문영배 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저랑 이름이 같네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네. 당시에 그 아마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지금 대표되셨죠. 네.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민희 당시의 이사가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도 그 법제처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7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충분히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래야지 그걸 왜 7개월씩 방치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또 문제가 있는데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면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달라고 해서라도 공석을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 7개월은 잘못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문영배 소장과 대행과 김영주 재판관의 의견이 이겁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국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왜 국회가 안 하느냐. 그럼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헌법재판소가 물을 겁니다. 왜 국회목 3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김태규 전 방송통신 부위원장이 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지명 몫이 지금 공석으로 있거든요. 빨리 대통령이 임명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이제 협의제 기구로 5인 합의제 기구로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고 이것도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 방송 국가에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공정한 시각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제 다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신에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심사해서 부적격을 가려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2분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해서 여야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했던 국민들이 대의기구로 해서 대의제로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들이 이 공정한 방송 통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송의 변화를 방안해서 뭐 과기정 통부에서 어느 부서를 가져오고 또 어느 부서는 네네. 문체부로 보내고 뭐 어느 부서를 가져오고 이런 체제 개편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네. 그렇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걸 무슨 민주당 내에서는 이걸 독임기구로 만들자 말하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도 있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가 어떤 국민의 또 위임에 받아서 이 편중되지 않게끔 5인이라는 그런 어떤 보통은 이제 3정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발이 좀 안정된데 5발이면 훨씬 더 안정된 구조니까 그렇게 만든 구조인데 빨리 정상화해야죠.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왜 추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몫은 안 해도 좋은데 우리는 어석수가 적으니까 우리 당 몫을 추천을 해도 이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거든요. 추천을 해도 상정을 안 해주니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 1인 체제로 강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방통위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방송 구조를 지금 굉장히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장 범위가 좀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부 방송통신 업무가 네. 있습니다. 뭘 그걸 가져오는 것 때문에 정부 내에서 좀 논란이 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독임제 기구를 하자. 그러니까 1인 장관식 기구를 하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과 뭐 간사는 굉장히 민주당 간사와 민주당 위원장은 상당히 강력한 반대 입장이시던데 그러면서 그 우리 또 다른 구조인데 근데 기본의 구조는 5인이든 7인이든 지금 그 국회와 또 대통령이 선량한 관리 업무라는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 위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방송통신 정책을 어떤 그 중지를 모아서 편향되지 않게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충원해 줘야죠. 정치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는데 어제 첫 비전 발표회에서도 또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초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아마 이제 전당대회 또 사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기대가 네. 없는데 이 당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이 당원들이 생각이 특히 이 우리 저 책임 당원들 선배 동료 책임 당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바쁜데 뭐 하려고 그렇게 정치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왜 우리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라 걱정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만들어 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 정치인들이 오판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런 걱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 당권 주자들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대통령을 2번씩이나 당하게 한 정당 아닙니까? 이 정당이 잘못이 크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지금 연패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지금 민주당의 독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도 뭐 참 무소불위로 다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굉장한 지금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자, 여당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압도적 다수당 또 특검 체계가 가동되고 또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까지도 여러 가지 통제하고 바꾸려는 이런 장치 속에서 자칫하면 상권 분립 자체가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 지경에서 야당이 지난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그렇죠. 됩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무슨 대책은 없고 지금 우리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없는 사람,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서 갑론을박해봐야 그것이 우리 다음 선거에 이기는데 무슨 큰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질책이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쭙게요. 민주당 새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헌법재판소가 지난 그 결정문 탄핵소추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 결정문을 한 번 더 곰곰이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가 되었을 때 우리 당 의원들도 우리 당 의원들도 18명 했고 실제 저도 뭐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 봉쇄를 어려웠고 그래서 마이클 샌들 같은 해외 석학들은 이것이 여야가 함께 계엄을 신속히 해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서 내란 세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사찰 음식과 궁중 음식을 강의하고 있는 살림음식연구소 박성희입니다. 사찰 음식과 전통 한식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지혜이자 균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큰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두고 함께 밥을 나누는 풍경은 공동체 정신과 정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찰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감사히 먹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은 밥 한 끼에도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처럼 고급화되는 것도 좋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처럼 일상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계절, 자연,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전통 아닐까요?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고유의 철학과 정체성이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오전까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도 지금 곳곳에 빗줄기가 굵은 상태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현재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앞으로 경상도와 전남 동부 지역에는 많게는 80mm 이상, 충청도와 강원도 그밖에 전라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31도, 강릉,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제주 33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개겠지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당심 공약이 유효했다는 평가인데 정청래 의원의 승리 배경, 홍익표 대표님. 예, 이번에 뭐 정청래 의원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위원장 등 또 일부 조직적인 단체들이 붙으면서 막판에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정청래 후보가 일정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고 뒤로 갈수록 더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선은 그 당원들의 민시 그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당원들은 뭔가 지금은 비상시국, 그러니까 내란 국면이나 또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달라. 그러니까 내란 정식과 강한 개혁 드라이브. 그러니까 좀 더 리더십이 밀어붙일 수 있는 개혁적인 리더십을 원했다. 지금 통합이나 협치보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청래 후보가 일관되게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해 왔어요. 네. 과거부터 그랬고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그걸 강조했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줄 세우기보다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그 작용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죠. 정청래 당대표가 일관되게 당에 헌신했던 부분을 높이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근데 일부 인사들은 탈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그래서 컷오프 유세단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그 헌신했던 모습들이 잘 보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와 또 정청래 대표의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앞으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백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걸 전제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정 출신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네.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전당대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맹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은 맹심의 뜻을 대체로 받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61.74대 38.26으로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맹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이제 대의원 그 15% 네. 비중이 있어요. 권리당은 55%, 국민 비율 이제 30%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가장 영향이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의원 투표율이에요. 근데 대의원 투표는 앞섰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가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도 참여 부분도 이미 역선택 방지가 된 그런 민주당 지지층의 강성 국민 지지층에서 정청래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즉 이 말은 앞으로 이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자기는 이제 폭풍처럼 개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장관 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시간도 좀 중시하고 또 무리 없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통합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심을 부여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려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고 강한 입장. 그러니까 구도상에 이제 이미 싸우면서 이게 차이가 졌어요. 정청래는 바로 당원 주권 시대를 통해서 당원들의 그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는 그걸 폭풍처럼 개혁하겠다 이렇게 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집권당의 역할을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싸우면서 이미 당원들과 강성 지지층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청래는 선택을 받은 거죠. 그 기조를 끝까지 잘 유지해서 이긴 겁니다. 여야 관계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 없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야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분간 긴장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국민의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대체로 좀 더 윤어게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김문수 두 당대표가 된다면 강대강 대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협치보다는 지금은 개혁과 내란 정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냥 무조건 대화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최소한 내란과 그 비상계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숙태 대표님, 여야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는 제가 아마 이 헌정 아마 이래 가장 어려운 여야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너무 협소합니다. 애소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그런 집권 우호 세력이 거의 200석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자기 친정 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뒷받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선처나 쉽게 말하면 선정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 길이 없어요. 야당이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여대 야소 정부에서 지금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나 어떤 법을 지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거든요. 결론은 이제 시간의 문제고 필리버스터로 아무리 대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택된 지금 현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 소통을 중시하고 협치를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천의 중심이 집권당 민주당이 서야 됩니다. 그 민주당의 대표가 벌써 전쟁을 선포해버렸어요. 내란 뭐 공조 세력 너네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여야관계 안 가져간다. 이 여야관계 아니다 이거 지금 전쟁 국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집권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야당을 협치를 구하고 또 소통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여야정 간의 잦은 빈번한 그런 대화 소통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합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정이 잘 굴러가요. 그런데 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켜버리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이 입법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니까 니네들은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지금 무슨 세상인데.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지난 비상계엄 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 모호한 입장을 좀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윤석열의 그늘에 그리고 소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소위 윤어게인 쪽에 가서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뭔가 그 관계를 모색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유리함 때문에 당 전체를 지금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야 그 정청래 당대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존중받고 대화 파트너가 되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소하고 하라. 그러면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래도 협치 얘기를 하고 또 속도 조절론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폭풍같이 개혁 법안들,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좀? 크게 이견은 없을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보면 방송법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추석 원자리에 뭐 얼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전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성이 돼도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얘기하지만 그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시행 유예 기간이. 그런 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법안 자체는 무조건 이번 추석이나 늦어도 하여간 어쨌든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될 거예요.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게 속도를 낸다고 감안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나 지금 현대 정청래 당대표 체제나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김성태 대표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 선명성 경쟁이 있어가지고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하게 전련하고 또 제1야당으로서 또 이제 체질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위헌정당으로 몰고 또 정치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할 땐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는 그 프레임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누누이 국민의힘이 왜 변화 혁신해야 되는지 왜 정말 자정 노력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프레임에 벗어나야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가 국민의힘은 보입니다. 지금은 절대 보일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청래 이런 당대표 선출로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특검을 압박하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정청래 당대표 말 한마디에 지금 그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해제의 의결을 갖다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이걸 내란 그런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법적 처벌이 시작되면은 그게 이제 내란 정당으로 이제 공식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래저래 절체절명의 이익입니다. 정청래 대표란 이분이 대통령은 되고 나면 보통 생각이 달라져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민주당 내의 당원들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선명하고 그냥 빨간 색깔을 그냥 아주 선정적으로 그렇게 주창을 해서
당권을 잡고 또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되고 네. 국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절제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인 입법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뜻하고도 조금 약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정 대표가 그 지금 뭐 당장 그 시체말로 뭐 정권 말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심이 많이 떨어지면 당이 통상 차별화해요. 어느 정당이나. 왜냐하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정권 초기고 이재명 정부의 그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느 당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은 그 당정회의가 있고 또 정책위원회하고 그, 네. 그 대통령실 또 그 정부 간의 협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떠한 형태든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짧게 좀 물어보고 갈게요. 정청래 대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으니 힘내시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가 된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떤 행보인가요? 뭐 왜 이제 이게 뭐 기사화된 것까지는 좀 그런데 네. 아마 이게 본인이 당대표 선거 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봤고 강선원에 대한 버팀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강선우 의원은 이제 장관 후보자는 내려놓은 상태인데 다만 이제 정치인 강선우 민주당의 의원으로서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이미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맘대로 이제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당대표가 뭐랄까 저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덕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대놓고 뭘 어떻게 그 새로 무슨 당직을 주거나 뭐 또 추가적인 어떤 공직을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하면은 박찬대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보수를 던졌어.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내정자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갖다 등에 업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는 민심을 받드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랬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당원 주권 시대의 중심에 선 당시 정청래 대표는 이건 당원들의 뜻하고는 별개의 입장이다. 왜 쉽게 말하면 맹신까지 소환하려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서 대통령 당대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강선우 장관 내정자를 소환하는 것은 그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대통령실 간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지금 해석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긴 하나요. 예.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비전대회 김성태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전대회를 이제 앞두고 이제 송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우리 당이 윤석열은 없다. 깨끗하게 지우고 쉽게 말하면 핵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름 만들어 온다고 만들었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약했어요. 여전히 당에는 신천지 뭐 통일교 또 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 등에 올라타는 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이걸 지금 현재 서원석 비대위원장이 걷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안타깝고 어제 이제 그런 비전 뭐 발표회에서도 네. 똑같은 거죠. 뭐 찬탄 반탄의 입장으로서 윤석열을 지원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질 변화된 야당의 모습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막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후보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좋은 말로는 다양성인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죠 지금 현재. 비전은 좀 보셨습니까? 비전이 없어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 서운석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요 원내대표고 그만둬도 또 원내대표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새로 출범하는 당대표한테 부담을 안 주는 조치가 몇 개 필요했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까지 위기에 빠졌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거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그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그 우리 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과 연계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절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하고도 끊어야 돼요. 그 사이비 종교 세력들하고 그런 세력들을 정리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정통 보수 야당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 세력이 들어왔던 문제라든지 또는 아스팔트 우파가 당을 자주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방책을 또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명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버렸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다음 당대표한테 이게 안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안고 가면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안 할 수 없을 거로 봐요. 언젠간 할 거로 보는데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도 지고 2-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 다 지고 나서 할 거냐 지금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등장 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박찬대 후보하고의 그런 이제 처음에 구도상의 실패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구도를 잡아가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정당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 정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보였다면은 네. 정청래 그런 민주당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그런 절대적 자기가 돼야 되는 그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그 강성 지지층이 당을 주도하는 그 영향력권에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려 민주당의 초강성 후보를 당선시키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상황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쳤다. 일정 부분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 당선 1승이 뭡니까? 협치 없다 앞으로 자기는. 핵심 공약은 또 야당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일 자정 노력하고 있고 변화의 핵심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이 정청래 대표의 등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그러면 영향을 끼칠까요? 자, 이제 당연히 또 끼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가 실종되고 매우 안타까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대략 아주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국민의힘도 당연히 강성 지지층 결집과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명한 지금 이제 공격의 방식이나 또 어떤 그 선명한 입장들 이런 것을 내뱉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택될 공산이 커진 거죠. 야당은 그렇다고 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권 세력이나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고 또 책임을 지는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적으로 도발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익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또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요. 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아직 제가 뭐 섣부르게 얘기하긴 그런데 뭐 최근에 이런저런 여론조사 나온 것들 이렇게 보면 역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잘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그때 그 대선 당시에 후보 선출할 때도 보면 한 60 이상 그 소위 그 약간 좀 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더 많고 한 60몇 대 한 30몇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투표 네네. 그 뭉치가요. 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대선에서도 지고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도 안 나오는 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그 아마 저 전당대회 선택도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하고 싸울 사람, 강한 지도자, 그 강한 지도자의 그 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윤호개 쪽하고 호흡이 되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을 배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면 과연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중도층을 보지 않는 정당들인 거죠, 서로가. 국회 본회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차로 처리할 법안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법안부터 처리할까요? 글쎄 뭐 제가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한다면 노란봉투법, 노조법이 그 노동법이 제일 먼저 그 선정되지 않을까. 물론 사안의 중요성은 다 똑같지만 우선은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법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은 방송법부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 이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내일이 지금 정기국회 그 7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입법이 상정되면 24시간 후니까 오늘 보통 2시에 본회의 열리고 다른 그 쟁점되지 않은 법안들 먼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본격적인 처리는 한 서너 시쯤 네.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24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내일 4, 5시부터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딱 한 개만.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은 또 필리버스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노란봉투법이 일단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방송사법은 다음 8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그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법도 있고 이 공영방송법이기 때문에 KBS법, MBC법 그다음에 그렇죠. 또 EBS법이 또 따로 맞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네. 그 3법이지만 그 안에 가면 부수법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 다 처리해야 되는 문제 등등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이 우선되고 또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노조나 이런 쪽에서 말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입니다. 아직 뭐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김성태 대표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과연 한국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가. 심하게 지금 우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5단체를 뛰어넘어가지고 8단체가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이 지금 이미 오고 있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이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진한 가장 민주당의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만 해도 몇 번 된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을 그대로 놔두면은 경제단체로부터의 더 거센 저항과 반발이 여러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막 이양하는 것 빨리 그냥 결정을 해버리자. 그리고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뭐 방송법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각각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필버스터도 법안 하나하나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은 원샷으로 끝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저도 제일 먼저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시사 3부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의 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왜 이런 게 나왔냐 하는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수 기반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했는데 첫 해 60조, 그 다음에 30조 지금 세수 결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거에서 세수 결산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앞서 추경 30조 중에서 10조가 그 세수 결산을 부족분을 채우는 거였잖아요. 네. 그만큼 세수결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수결손이 보통 많이 나와도 뭐 몇 조 정도, 한 자릿수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기 변동 상황을 잘못 예측했던 것,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줘도 기업이 잘 활성화돼서 수익이 늘 거, 세수가 늘 거라는 지극히 어떤 이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감세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세수 기반을 강화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예를 들면 제가 이 세부적인 논쟁에서 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논의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과거로 환원한다고 했을 때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틀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김성태 대표. 그러니까 참 이 세제 개편한 입장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세수 결손,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만 알고 민주당은 이걸 모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도야서 정국이었기 때문에 지난 6.3 조기 대선 결과 이전에도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든지 또 세수에 대한 그 내용을 손바닥 딱 뒤덮보듯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은 일정 부분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또 서민들의 그런 가정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 큰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크게 날 세우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현금 돈 풀고 나자마자 이거 바로 그냥 세수 부족 문제 들고 나와서 정세로 가서 결국은 이제 법인세, 그 정세의 대상은 늘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은 이 법인세를 갖다 조금이라도 깎아줘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용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경제까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를 갖다 계속 법인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대기업이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여를 하든지 노동자들 보호에 소홀히 한다. 그건 과거의 인식이 그리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법인세로 이제 결국은 가장 세제 개편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이제 뭐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금 이제 50억 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거 하나 발표해 보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뭐 주식 시장에서 심지어 뭐 한 100조 가까이 그냥 네. 날라가 버리잖아요. 정발되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뜬금없이 뭐 또 민주당 또 핵심 정책 관계자가 개미 투자자들하고 전쟁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은 이게 세제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준비되고 국민적 공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세제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렇게 준비되고 뭐 실행을 가져가면은 국민들도 웬만큼 이해할 건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민생 회복 지원금 풀었다가 뭐 세수 보정 문제로 정시한다 그랬다가 그 대상이 그냥 법인세하고 그냥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이렇게 걸고 나가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청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청원만 해도 벌써 10만 명 넘어가잖아요. 민주당. 예. 특히 개미 투자자의 불만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선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대주주 기준하고 또 주식 거래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강론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액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이 네. 주로 되는 네. 거예요. 일단 법인세율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1% 깎았던 거를 1%씩 다 구간별로 올린 겁니다. 네. 올린 건데 사실 법인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명목세율은 지금 최대 25%로 OECD 국가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는 맞아요. 그러나 실효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다른 데이터를 갖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목세율을 갖고 우리가 높은 편이다 그러고 민주당은 바로 실효세율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다 OECD의 평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금 각종 감면제도 해가지고 그 실효세율을 낮춘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정상화해서 세율을 그 법인세율을 단순화해서 왜냐하면 R&D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이제 감면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감면의 혜택이 되게 그 대기업들에 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평균이 우리가 한 19% 조금 안 될 건데 그 정도인데요. 실효세율이 그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효세율을 조금 손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인데 저는 이거는 진성준 의원 말도 일리는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식 주가가 하락하려면 12월에 가서 하락하죠. 그렇죠. 지금 하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의 이런 발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죠. 한미 FTA 타결 결과 등하고 맞물려서 이게 함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원이 아니라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도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 보유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거든요.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지분 또는 금액에 따라.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이란 거는 매매, 그다음에 그 상속, 증여 이럴 때 그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차익이 있는 만큼 세금을 매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았을 때 10억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매기면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같은 이득이 발생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과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겨요. 이 보유 규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양도소득 이익에 따라서 이 기준을 아예 이거는 폐기하고 이게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게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맞는데요.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양도소득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보유금이 수익이 나면 세금을 매기면 되죠. 그거를 현실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좀 문제는 너무 단타 매매가 많아요. 미국 외국에 비해서. 저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금 할인해 주는. 그래서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주식 투자를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분들의 약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단타 매매가 너무 많아요. 데일리 트레이딩 해가지고 그런 식의 것을 미국도 이미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세율을 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예 접근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고액 배당 분리과세 문제는 사실은 뭐 새로 이번에 좀 추가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을 해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김승태 대표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또 머무림치는 사람이나 참 국민들에게 대단히 볼상사나운 모습이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도 않고 모든 게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헌정수호 질서를 위해서 본인이 큰 결심을 오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하고도 맞지는 않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특검에 나가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 방클럽 목걸이를 갖다 자기가 봤다 그러겠습니까? 윤상현이가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또 지금 옥중에서도 얘기하는 분인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래저래 특검에 나가봤자 자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망신 삶아 뻗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나의 자신이 그러면 앞으로 기소당하더라도 자기는 별로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정에 가서 자신의 방권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 재판 전략이 이미 사법 측의 전략이 다 수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정청래 지금 현재 새로 선출된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안 오면은 담요 둘둘 말아서라도 끌고 와야지 무슨 소리 하냐 이 분위기 있는데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 방식이라는 게 우리는 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에. 그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신경상의 문제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특검까지 본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문 조사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런 모습을 또 그림으로 해가지고 해외 언론까지 이게 공포되면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볼상사나운 모습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 무더위에 그런 뉴스에 왜 참 신경질 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특검의 브리핑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인신모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 측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미집행됐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못 나온 거지?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법원 지난번에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맞게 했지 않습니까? 인치하지 않았다고. 일반 재소자 같은 경우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렇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정 정도 안 하면 강제적으로 최악의 경우 강제적으로도 끌고 나올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 상황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나온 거죠. 특검도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왜 영장 집행이 미집행된지를 설명했어야 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의 아주 사적인 부분을 망신 주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일들이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얻어내고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LNG 1,000억 달러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관세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영국은 관세율이 10%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은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라 논의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 중에 뭐 유럽이나 일본, 한국 가장 낮은 15%의 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를 기준으로 할 때 네. 18.7% 정도 되거든요. 네. 옆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투자 규모는 많죠. 우리가 3,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12.5%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6천억 달러 투자 규모인데 GDP의 3.3%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 굳이 뭐 항상 경제 규모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뭐 뒤쪽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500억 중에 1,500억 달러는 이게 조선업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뭐 단순히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좀 손해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일본의 사례와 우리의 사례가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아직 우리 어떤 3,500억 달러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진 않고 이제 보증을 한다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 중에 일본 이제 국내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그 중에 한 절반은 이제 펀드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손정의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라든가 이 상사 쪽에서 뭔가 자금이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그런 툴을 쓸 텐데,
하나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거대한 펀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일본에도 상당히 좀 덜 발달됐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글로벌 통화인데 우리나라 통화는 계측 통화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좀 문제는 될 여지가 있는데 일본 기업들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조업 쪽에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업이나 이미 많은 좀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네. 3,500억 달러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저희가 3,500억 달러를 제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설적인 화법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3,500달러 한국에서 주기로 했고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선정한다. 약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3,500억 중에 1,500억은 이미 조선사 투자고요. 그다음에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발표문에는 이제 뭐 반도체나 원전이나 뭐 2차 전지로 예시 산업은 들어있는데 반드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이다. 네.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은 그런 예시 산업과 같은 어떤 좀 새로운 성장 동력, 하이테크 산업이겠죠. 당연히 뭐 사양 산업 쪽에 트럼프가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투자처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투자처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FTA로 관세가 거의 없다가 1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으로 좀 봐야 될까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 기준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수출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수출을 GDP로 나눈 건데 그때는 우리가 G20 국가 중에 독일, 사우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24년 기준으로는 G20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출이 안 되면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지수이긴 한데 자 그런데 지금 15%를 우리가 한미 FTA일 때는 제로지만 그게 이제 15%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수출에 부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쟁국이라고 하면은 중국, 유럽, 일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같은 15%이기 때문에 같은 스타트 라인이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내 미국 기업과 경쟁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지만 사실 미국 전체 GDP 중에 제조업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이제 우리가 불리한 품목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는 미국 기업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한 90일 유예가 됐는데 우리 15%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중국 제품과 미국 시장에서 많이 경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체 수출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은 20%가 채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쪽이 중국이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 수출 경기가 내려가는 영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분 한번 볼게요. 무관세였다가 15%가 됐고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유럽연합은 2.5%였다가 15%가 됐습니다. 우리 경쟁력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번 협상에서 정말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한미 FTA 때문에 0%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매겨지는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FTA를 미국과 체결하지 않아서 2.5%였거든요. 근데 그 세 나라가 모두 15%로 동일하면 우리는 손해인 거죠. 일본이나 유럽은 12.5가 올라간 거지만 우리는 15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현대기아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품질이나 AS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걸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좀 안 되니까 유럽이나 뭐 동남아, 인도 쪽 수출 비중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쪽 수출보다는 그쪽의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마이너스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2.5%포인트의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의 우리가 불리함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에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측의 발표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 개방을 언급한 데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도 쌀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이런 엇박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본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는 농산물 시장 쌀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존의 한미 FTA가 제가 알기로는 한 99.7% 정도 이미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체로도 농산물 시장을 우리가 미국에 개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서 쌀이 언급이 됐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한 30분 약간 넘는 이제 시간 동안에 이제 브리핑이었는데 그게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브리핑이 아니고요. 아하. 날의 어떤 정기적인 그냥 일간 그 브리핑이었는데 네. 브리핑 내용 중에 그건 없고 뒤쪽에 가서 미국의 어떤 언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약간 좀 다른 국가와 혼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쌀의 어떤 개방은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한미 협상 비관세 분야 최대 쟁점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아니면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한미 협상 하기 전에 그 미국 하원 의원 43명이 그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것 가지고요. 미국 정부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협상이나 결과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은 허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별도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다른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번 한미 제2관세 협상에서는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